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재판 연기해 주시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저는 정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누구를 지지하지도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나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선택해서 표를 발휘하겠지만 네. 사실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를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나고 윤석열 정부를 지나서 이제 조기 대선의 다음 정권까지 보겠지만 어느 정권이나 다 막 발표를 해. 뭐 뭘 해주겠다 그러고 뭐 발표를 하고 연말 연초에 막 정책들을 발표하잖아요. 안 지켜. 뭐 윤 정부도 그랬습니다. 예, 네. 똑같이 23년, 24년도에 막 부양책 뭐 중과세 폐지 조금 완화해주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그 말 믿고 사신 분들도 있었거든. 근데 안 해줬어. 그럼 그분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슬펐다. 그래서 이제는 덮어놓고 믿기는. 사실 지금 좀 서글픈 건 일반인 분들은 아직도 뉴스가 얘기하면 공신력 있고 공익성이 있으니까 맞겠지라고 믿잖아요. 그리고 정책들도 발표하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국민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지키겠지라고 하잖아요. 누구누구는 합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 믿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익성이 있고 그만큼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고 발표를 하면 정책은 그게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그래서 당연히 지켜질 줄 알았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켜지는지 팔로우를 안 해서 몰랐지.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이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고 했는데 그걸 지켜주겠지 하고 갔는데 이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아서 타격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이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은 거죠. 요새 사실은 이것저것 강연도 많이 다니면서 그리고 이전에 상담도 많이 하면서 이제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사실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본인한테 결국에는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도 너무 슬픈 얘기인데 제가 2017년도에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해에만 한 200명 정도 했거든요. 네. 상담을 했는데 그중에 정말 기억나는 그 어머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8대 대책 발표하고 나서 정부에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집값 떨어질 거다. 이제 세금 규제할 거고 종합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니까 집 사지 말고 대기해라. 그리고 집 있으신 분들도 그거에 대해 준비해라. 라는 식으로 되게 세게 얘기했었어요.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전 재산이 그 집 하나였던 거야. 근데 그 자산으로 이제 본인이 노후도 해야 되고 주택연금 받아서 노후도 챙겨야 되고 노후 끝나고 다 뭐 얼마라도 남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전 재산이 이 집 하나인데 이 집의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팔은 거지. 실거주는 아니었습니까? 실거주였어. 그러니까 본인이 실거주하면서 그 집 하나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전 재산인 거예요. 했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라도 지켜야지. 이제 살고 있는 집이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너무 이게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세로 갔어. 와, 진짜 있구나. 네, 있었어. 나도. 실거주 한 채를. 실거주 한 채인데. 그래서, 아니, 거주하시는 건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사를 가셨냐 했더니, 자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걸 꼭 지키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 서울은? 다시 폭등했잖아요. 개떡상을 했죠. 그래서 3억이 오른 거야, 그 집이. 팔고 나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본인이 판 가격보다 3억이 올랐어. 그 집을 다시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서 눈물을 정말 되게 많이 흘리시면서 자식들한테 너무 모진 소리도 많이 들은 거지. 왜 굳이 엄마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본인 살 집 그거 하나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본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 자식들도 너무 속상한 거지. 근데 그 어르신 보고 이제 그러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좀 못한 지역, 그거보다 좀 가격이 낮은 단지로 이사 가세요라고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그분은 평생 거기 사는 거야. 근데 다른 생활권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거의 어른들은 이 지역을 사는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는 맞아요.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적인 전반적인 것들이 다 몰아닥친 거지. 그래서 그분은 화병이 나셔가지고 가슴이 이제 억장이 무너지니까 밤에 자다가도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고 잠을 못 자시고 하는 분인데 물론 그런 분이 너무 많았지만 그분은 진짜 너무 절절하게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그때 상담했던 그분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생생하게 아직도. 8월 2일 이후에. 네, 8월 8일 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하니까 본인 집을 파신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안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시기에 이런저런 얘기 정책들이 나오고 이제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하시겠지만 네. 각 당에서 네. 어느 당이든 어느 공약이든 다 믿고 그냥 그대로 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전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슬프고 국민들도 본인의 그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부랑 그런 경험을 쌓아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사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후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게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고 재지정되면서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는 거지. 결국에는 실거주자였고 최고점에 사신 분도 실거주자였거든요. 너무 그런 부분이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지니까 네. 누가 샀는지도 다 얘기를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억장이 무너지고. 그 단기간에 그거 가만 냅뒀으면 나중에 그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기간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갔을 텐데 물론 그걸 이용해서 이득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피해 사례가 조금 더 많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그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 나중에 탁 들어온 생각이 이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을 갖고 있었던 자본가들만 결국엔 승리를 했구나. 승리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재지정 그 구간에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를 싹 바꿨어. 갈아타기 해갖고 전세를 끼고 있는 투자 물건 중에 너무 세금적으로 부담이 될 이후에 뭐 지금 비상계엄 터지고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포트폴리오적인 재정비 차원에서 세금 부담이 될 걸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정권이 오거나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자본이 있으신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타격이 좀 덜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실거주자분들은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막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해제 소식에 집값이 폭등하고 사지 못하고 다시 재지정되면서 집값이 좀 떨어진 지역도 있겠지만 막상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서 결국 사지도 못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현장에 있고 지나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그런 걸 보면서 느끼면서 되게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 얘기나 이런 현실 걸 얘기하면 너무 슬퍼져서 사실 쳐다보고 싶진 않아 그런 쪽에. 목이 메일 정도로 슬프시군요.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시는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쵸. 이제 앞으로 정책들도 확 바뀔 가능성이 있고, 우선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뭐 기존 기조를 이어갈 거는 뭐, 비슷하겠죠? 네,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여기서 막 기존에 할 만한 걸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거대 야당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힘든 부분은 그대로 산재할 테니까. 그래서 바뀔 포인트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바뀌는 부분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조금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기 대선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시기적으로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재지정되면서 자산가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끝나신 분들은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 근데 지금 6월 1일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하면 6월 1일에 누구의 이름으로 등재가 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재산세랑 종부세를 하반기에 내게 될 텐데 그 부담을 누가 떠안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슈가 됐던 게 기존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신탁사로 많이 옮겼어요, 명의를. 근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과태료 엄청 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6월 1일에 지금 아직 그 본인이 다주택자든 아니든 뭐 내 집이든 좀 약간 가치가 없고 똘똘하지 않은데 세금을만 많이 낼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6월 1일 전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지역이라던가 뭐 서울의 탑10 지역 그리고 뭐 경기도권에서도 서울과 시장 흐름을 같이 하는 뭐 과천 성남 뭐 이런 좋은 지역들에 있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7월에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시행되잖아요. 이제 그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정권이 되면 오히려 더 땡기자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꾸준히 지금 스트레스성 DSR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쭉 열심히 내 집 마련하려고 줄어드는 한도를 보고 계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스트레스성 DSR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제 막 대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성 DSR이 적용되기 전보다는 최소한 5천에서 1억 정도는 총 한도액이 덜 나올 수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하려고 했을 때 내가 대출을 많이 이용할 거냐 아니면 현금을 들고 할 거냐에 따라서 시기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7월 이후로는 대출이 좀 덜 나오니까 수요가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줄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죠. 사실 최근에 저도 집을 내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출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파기된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되게 잘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장에는 어떤 분위기냐면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진행 때문에 대출 총액이 줄어든다. 이제 집 못 산다. 막 이런 게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걸 거래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시행사들이나 이런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3단계 적용이 돼도 그렇게 많이 안 줄어.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돌린 거를 막 그 현장에 현장에 막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3단계 진행이 돼도 많이 안 줄어. 이거를 어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에 막 뿌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를 부동산에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셨어. 현장에 보니. 왜냐면 제 수강생분들이랑 저랑 친한 분들 다 임장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네. 현장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단계 되면은, 그러니까 소득이 5천만 원 되시는 분들은 2단계랑 3단계 적용이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소득이 1억이신 분들은 한 3천만 원 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스트레스성 DSR 적용되기 전이랑 후랑 나눠보면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5천만 원 주는 거고 소득 1억인 사람은 그래도 한 1억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우리는 1, 2, 3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왔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차이는 크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해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시행사에서 엄청 열심히 부동산을 다니면서 푸시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적용되면 뭐 대출이 줄어서 수요가 줄겠다라는 거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크게 줄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다들 뭐 이렇게 얼마나 대출에 적극적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상담도 하고 사람들, 수강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보다는 현금을 들고 있어. 톡톡! 막 8억! 막 5억! 10억 이렇게 들고 있어. 돈이 다 그렇게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전에 사실 23년, 24년도에는 그래도 15억에서 20억 전후에 계신 분들이 대출 조금 이용해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25년도에는 좀 가격대가 내려왔어요. 10억에서 15억 사이. 그 정도 한 10억 전후에 계신 분들이 내 집 마련 하려고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현금을 들고. 그래서 약간 가격대가 내려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도 이제 탄핵되고 조기 대선 이루고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8.1 대책이 발표된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약을 내서 당선이 되고 그럼 그 3개월 후에 부동산 정책이 나올 텐데 바로 막 뭔가 공약과 다르게 막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내 집 마련할 때 되게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고 재지정되면서 막 급해지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급할 필요는 없겠다. 출렁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대선 때문에 출렁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웃긴 건 이제 진보당이 집권하면 집권 모른다라는 걸 공식처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보 정권. 진보 정권이 진보당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네.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제 다음에 이제 되면 너무 공식처럼 집권, 집값 폭등, 집권, 집값 상승 막 이렇게 되고 공교롭게 그렇게 됐어요. 네. 그게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다르잖아요. 이전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거든요. 뭐 어떤 그 상환경이 어때서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누가 집권했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냥 집값이 올랐더라. 그냥 심플하게 그것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되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만약에 또 진보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좌파. 진보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집값이 오를 텐데 그럼 내가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내가 봤던 집이 오르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보다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또 그런 걸 많이 얘기해.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거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그 조회수를 끌어올리려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프랭이 TV 저격. 그런 건가요? 그래서 약간 그 불안을 조장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보시는 분들은 좀 되게 제가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너무 이해가 돼요. 너무 불안하실 수 있어. 근데 딱 얘기를 하자면 출렁임이 없을 수 없거든요. 당연히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급한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최고점에 내가 찍어주는 건 전 그게 더 리스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최고점에서 지금 가격 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 출렁임이 있을 거고 뭐 이따가 세종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슈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정말 끝까지 천년만년 가기는 또 쉽지 않고 우리 뭐 그건 이따 얘기할 거고 어쨌든 지금 그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도 급하게 가실 필요 없다. 좀 확인하고 출렁임 보면서 사실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정권이나 뭐 이런 거 정책이나 크게 상관없이 결국에는 내가 관심 있고 사고 싶은 집을 언제 얼마나 싸게 내가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관심 있는데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뭐 정치적인 이슈나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출렁거려. 그럼 출렁거릴 때 내가 싸게 가져오면 적어도 내가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사이에 집값이 그래도 좀 올라 있어서 짜릿한 그런 기분은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지금 그거 출렁임을 이용하셔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오히려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집값이 또 오를 수는 있겠지. 진보 쪽에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건 장기적인 거니까 지금 당장 막 그거를 폭등, 막 집권 바로 다음 달에 폭등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내 집 마련 해도 이제는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거주임에도 불구하고. 네, 실거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있어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 집 마련해서 거주는 좋게 할 수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에 이제 커져서 부담을 느끼고 만약에 수익이 많이 올라갈 집이면 내 집 마련해서 그렇게 세금을 낼 때도 마음이 편하고 괜찮은데 팔아도 나중에 좀 더 좋은 집으로 갈 때 돈을 덜 보태서 갈 수 있거나 또 좋은 데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집이다 라고 하면 세금만 내다가 집값은 안 올랐어. 그러면 내가 집을 사서 세금 낸 만큼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꼭 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시행 가능성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와봤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후보고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결국에는 세금일 것 같거든요. 사람들한테 솔직히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제일 타격이 크잖아요. 제일 직접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 규제 정책을 보는데 이제 취등록세는 딱히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중간하고 있어. 1주택자는 1에서 3%,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법인 12%. 여기서 더 어떻게 올려? 이재명을 모르시는군요. 아니 이미 너무 징벌적이야. 진짜 징벌을 모르시는군요. 아니 그래서 나도 그거를 좀 고민했거든. 더 올릴 수 있을까? 근데 요새 좀 여러 이재명 후보께서 좀 여러 유튜버라던가 여러 채널에 출연하고 여러 이 방송 언론 이런 데 노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왔던 것들이 막 했던 발언들이 막 또 카톡을 통해서 정리돼가지고 막 돌더라고요. SNS에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딱 그 채널 나가면 그렇잖아요. 3년 전이랑 너무 달라지셨는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자기는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도 보수 쪽으로 분배보단 성장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순진하다. 눈빛이 되게 싸늘한데? 이재명을 믿어?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서 못 믿는다라기보다 난 정치인 자체를 못 믿겠어. 그렇죠. 어떤 정치인도 다 못 믿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고 생각하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취등록세까지는 지금 거래세가 너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공무원들 지금 추가 시간 근무라던가 야근 끊은 지는 오래됐어요 이미. 수당 너무 부담돼서 근무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거는 이미 너무 만연해 있고 거래량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거래세를 더 높여가지고 거래가 더 안 되게 하겠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다주택자한테 뭐 취등록세를 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중앙정부도 지금 세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접점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거냐인데 취등록세까지 그렇게 심하게 더 올릴 거냐? 라는 거는 근데 더 올리면 안 사면 되니까 솔직히 액션을 안 취하면 됩니다. 이건 취득세는. 액션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럼 안 내도 돼. 이건 괜찮아. 안 하면 되니까 선택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랑 종부세는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안 움직여도 내야 돼요. 이거는 안 움직여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6월 1일이 너무 이번 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권이 바뀌었어. 네. 다음 올해 연말에 12월에 6월 1일에 내가 집을 갖고 있었을 때 12월, 그러니까 7월, 9월, 12월에 정말 충격적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더 문제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내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세금다운 세금을 낸 지 꽤 됐거든요. 매년 내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마음이. 피가 마르거든요. 그리고 적금 깨서 막 세금 내시는 분들, 그리고 연말에 보면 세무사 그 앞에 그 접수처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렇게 막 붙어 있어요. 왜냐면 본인은 그 집에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보유세가 늘었어요. 근데 그 집을 팔아야 수익이 되는 거지. 그냥 살고 있단 말이야. 소득은 또 그게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소득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 근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래. 거기 와서 하소연 하시는 거야. 나 돈 없어.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난 그 집값 오른지도 몰랐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이거 집값이 올라서 할머니 세금이 올라서 그래요. 라고 직원이 설명해주면 나 그런 거 몰라. 나 그냥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사실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종부세로 한번 세수가 확 거치는 거를 한번 맛을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세수 또 대선 공약할 때 뭐 AI 지원하겠다, 뭐 첨단 산업 지원하겠다, 뭐 지원하겠다, 뭐 청년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걸 지원 사업들 많이 또 공약에 넣을 거 아니에요. 퓨리오사 갔다 왔죠. 지난번에 3년 대선 때는 탈모 그것도 건강보험 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또 세금 엄청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수는 어디 나오냐는 거지. 근데 문제는 다 그거예요. 세수를 쓴다고 했어. 그럼 세수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전에 한번 부동산에서 세수를 확보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손을 뻗치는 건 쉽지 않을까? 경험이 있으니까. 새로 한다라는 거, 새로 해서도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건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유세만큼은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토보유세는 뭐 이제 다시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다시 보유세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실 토지 보유세 자체가 재산세에 아파트를 하면 주택분, 토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약간 페이크가 될 수 있는 거야. 국토보유세라고 따로 이름을 만들어서 거두면 반발이 심하겠죠. 심하지. 아파트 가진 사람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 하실 분들도 혹시나 내가 이후에 가치 상승이 없을 것 같은 집은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 때문이에요. 국토보유세 안 한다고 했어. 근데 그것도 이제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정부 그 관련 정책을 계속 이름만 바꿔가지고 내용은 똑같은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택가리.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국토보유세 자체도 재산세 하나로 이제 주택분 7월에 내고 9월에 토지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는데 그 부분에 할당이 돼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난 내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재산세만 내도 휘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대주택 공급하고 워낙 그런 걸 좋아하니까 내 집 마련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관심 없는데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외국들도 다 진보랑 보수를 나누려고 했을 때 표층이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200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을 때 바뀌지 않는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결과가 아닌 그 한 가지 사항이 집을 가진 사람은 보수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했어. 그래서 그걸 보유하는데 세금적인 정책을 부담스럽게 해. 그럼 내 집 마련에 더 부담을 갖겠죠. 그럼 이제 임대주택으로 더 가겠지. 약간 그런 게 이제 선순환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토지세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재산세에 그 토지 부과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새로 택을 붙여서 반발 심한 것보다는 거기에 붙여서 더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인데 양도세는 사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해놨잖아요. 없어요? 없앨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건 대통령령으로 그냥 말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법 개정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좀 유하게 내가 굳이 뭐
공약 때 부동산 정책 건드릴 필요 있겠냐, 건드릴수록 이게 오히려 부작용만 심하더라, 이런 언급을 여러 번 했던 터라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냅두겠지. 근데 26년 5월 9일 이후에도 이제 부동산이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걸 연장하지 않게, 원래 1년씩 연장했었는데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부담이 되면 중간에 땡겨서 없애기면 부담스러우면 그때 끝날 때쯤 돼서 없애는 거지. 이번에 또 토지거래허가고요. 그것도 끝날 때 얼마 몇 달 안 남았는데 땡겨서 해제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건드리진 않겠지만 다시 또 연장은 안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양도세 부분도 높아지는 거고, 뭐 1년 이내 팔면 70%, 2년 이내 보유 안 하고 팔면 60%, 중과하면 20%,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이미 안 건드려도 이미 징벌적으로 기존 그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시적 배제만 안 해준다 그러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 그냥 유지하겠다만 해도 좀 충분히 무거워요. 안 팔겠는데요? 그러니까 안 팔지. 이번에 보면 은근히 털실 분들은 솔직히 상반기에 많이 다 하신 것 같아요. 팔 거. 한시적 이것도 없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조기 대선 전에 좀 매물이 좀 나오고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속속 또 사부작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기본 거래량 정도 나오는 정도로는. 그래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을 때 핵심 지역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 지역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전체가 막 활성화된 것처럼 엄청 규제 일선으로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갔잖아요. 뉴스도.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강남 3구 용산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고 재지정하면서 풍선효과 지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지역 자체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자체를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면 이미 2월 달에 지금 서울 거래량이 전국의 거래량 비율이 탑 1이었어요. 1위였는데 이 서초, 강남, 송파는 묶었어. 근데 성동구, 마포구, 용산은 묶었지만 성동구, 마포구는 비율이 이만큼 올랐는데 얘네는 지금 묶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시 지금 약간 주춤한데 대선 끝나고 좀 또 활활 타러온다.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사람들이 또 망각을 하면서 또 사부작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내 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쪽에 분위기가 돌고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이쪽도 조정지역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쓰는 건 조금 너무 세. 거래 자체를 실거주자만 해. 이거잖아요. 이건 너무 세. 그러니까 이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대출이라던가 뭐 조합원 지위 양도라던가 이런 제도를 쓸 수 있는 투기과열지라던가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런 것들로 묶어서 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네네. 장표 띄운 김에 네네. 진짜 정확하게 가네요. 보니까 그 숫자 나머지 지역들을 봤는데 광진, 동작 다 옆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느낌이. 강동. 영등포, 강동.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이나 좀 핵심 지역을 어떻게 나누냐, 내 집 마련 지금 조금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좀 할만한 지역을 가르잖아요. 지방은 아직 떨어지는 지역은 아직 사긴 이르고, 뭐 수도권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는 이번에 23년, 24년, 25년에 가격이 많이 회복되거나 움직인 단지 위주로, 지역 위주로만 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는 딱 서울 탑10 딱 나오잖아요. 서초, 강남, 송파, 성동, 마포, 용산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10개 이렇게 하고 지금 월평균 거래량이 100% 넘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봐볼 필요가 있는 거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정확하게 나눠진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 아닌 지역이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11,000세대가 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나와주잖아요, 또. 그만큼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거지. 내 집 마련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볼 건 서초구를 지금 키우가 들어있어서 이쪽에 나와서 이쪽을 말씀드리자면 서초구 지금 반포동 엄청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1번지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많이 거론됐던 건 원베일리. 70몇 억 뭐. 72억. 뭐 이제는 72억은 거래된 건 제가 확인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78억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거래되냐 아니냐는 이제 다음 문제인데 원베일리만 막 그 조명해서 사람들을 보여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원베일리만 거래가 되고 이제 원베일리만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제는 반포 자이랑 레미안 퍼스티지가 오히려 거래량이 많아요. 2월, 3월에.
상대적으로 구축? 그러니까 준신축급 준신축. 조금 더 가격이 낮은 그것까지 이제 에너지가 그 안에서도 퍼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반포자이, 사실 반포자이는 사실 반포, 구반포, 신반포 했을 때도 반포자이는 조금 더 이제 잠원 밑으로 내려온 쪽이잖아요. 그래서 반포 사람들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입지를 나누면 반포자이는 좀 약간 일반인들한테 유명하지만 고속터미널 지나갈 때 보니까 일반인들 눈엔 유명하지만 사실은 원베일리급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2월 달에 거래량은 제일 많았다는 거지.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반포리체. 그 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 가격은 제일 많이 갔지만 거래량 탑은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아크로 리버파크. 요번에 센트럴 크루즈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가성비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초뿐만 아니라 강남도 그렇고요. 이제는 강남도 개포동까지만 물이 갔다가 이 밑에 그러니까 개포 1호까지 갔다가 수서 자곡, 세곡까지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퍼져나가는 분위기로 이제는 진짜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이 좀 거래를 하고 가격대가 그런 식으로 좀 내려온 것 같아요. 막 20억, 30억, 막 50억, 70억 이렇게 했었는데. 좀 어나더 레벨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 순리대로만 간다면 이게 지금 상승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지역은 이대로 갈 거야.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야. 서서히.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경제에 상관없이, 정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천천히 좀 뭔가 이렇게 대표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네. 규제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규제의 어떤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권이 바뀌면. 네,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퍼지는 게 너무도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핵심 지역과 서울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만 올라가지. 전 지역 분석가잖아요. 전국을 보는데 전국은 암울하거든. 사실 비중으로 보면 정말 23년, 24년에는 서울 수도권만 빨갛고 울산 좀 빨갛고 나머지 시퍼렇고 25년에는 어떠냐면 서울만 빨갛고 나머지 다 시퍼래요. 아니 근데 이거 규제 정책을 막 하고 이렇게 오르니까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명분을 가져간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지역분들에게는. 서울만 집이냐? 저기 핵심 지역만 집이냐? 라고 사실 토로할 만한 게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 천안에도 사람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주에도 사람 살아요. 뭐 부산, 대구, 뭐 대전 그런 분들도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분들은 보유와 거주를 좀 따로 하겠다라는 기조가 생겼어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은 갭 투자자라고 엄청 죄악시하고 또 적폐라고 그러고 막 엄청 그렇잖아요. 이제 토어제도 좀 활용을 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이 하는 거라서 조기 대선과 상관없고 이제 출마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활용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자체도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확대. 근데 이거는 확대는 할 수 있어, 지역을. 근데 문제는 이제는 지난번에 너무 급해서 모든 아파트를 딱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동을 좀 고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송파 거여마천은 어떡할 거야? 용산도 사실 도하나 이쪽은 원효로 이쪽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실거주자 위주로도 거래가 많이 되고 근데 거기까지 다 묶어버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토어제를 활용을 하겠지만 풍선 효과 있는 지역에 일부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핀셋으로 동별로 좀 추리고 6개월 후에는 다시 재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에 안 좋았던 것들은 미리 준비해서 이제 더 이상 욕먹으면 안 되니까 좀 준비를 해서 그거를 뭐 일부 구에서 좀 줄이고 다른 구는 좀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3년 동안은 공급 가문은 이제 바꿀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슬픈 거지. 공급 가문 3년은 너무 정해진 사실 이제 바꿀 수 없고 이때 항상 등장하는 게 그 김현미 장관의 그 빵 또 하나 때가 항상 등장하잖아요.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공급 부족은 이미 확정된 거고 그럼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공급해. 근데 3년 내에는 못 하잖아요. 아파트를. 어떻게 뚝딱뚝딱 지어. 근데 더 암울한 건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이 오고 공급 가뭄이 왔을 때 뭐 빌라라던가 다세대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 비아파트의 주택들을 지어서 빠르게 공급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땅 사고 뭐하고 하는데 6개월이면 뚝딱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급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비아파트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으니까. 그래서 전세가의 상승은 어쩔 수 없다. 불보듯 뻔하다. 예. 그리고 이따가 규제 정책 이제 예시를 들어서 나올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세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 제도 자체가 이제 소멸 위기에 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너무 슬프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 늘어나면 월급은 안 느는데 주거 비용이 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이제 삶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도 요번에 뭐 이재명 후보께서 월세 받는 사람이 그동안 봉이었다. 과세 표준을 안 올려주고 월급을 올려주면 늘어난 만큼 세금으로 다 들어가고 월급은 자체적으로 늘어나지 않은 구조를 자기가 파악했다. 그래서 이걸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고쳐질 거냐라는 거, 이제 언제 고쳐줄 거냐가 이게 좀 관건이긴 하죠. 왜냐면 믿어요? 그거 내가 정치인은 믿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말은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세수 확보에 현실성 있는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건드리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유튜브에 이재명 한 칸 띄고 순환경제 치면 기가 막힌 영상이 나옵니다. 진짜? 나 그런 건 안 봤어.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의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저걸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3년 동안에 이미 공급 가뭄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면피를 하려면 또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을 엄청 하겠다. 몇백만을 하겠다. 이제 공약을 하죠.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원하는 방식, 원하는 기간. 이런 식으로 뭐 지분 적립, 토지 조건부, 아니면 뭐 이익 공유, 아니면 뭐 공공 분양, 원하는 대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엄청 발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전에 경기도지사일 때도 기본주택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했었으니까. 근데 되게 또 이 비하인드가 뭐냐면 기본주택 한다고 경기도에서도 진행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지었어요. 광교에 그 지금 도청에 들어있는 부지에 원래 그 기본주택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것도 모델하우스를 하는 거예요? 네,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그 홍보하는 홍보관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모델하우스까지 나왔어. 근데 단 한 채 기본주택도 나오지 않았다. 안 했어요? 부지가 옛날 구법원 자리에 기본주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또 중간에 또 나왔잖아요. 3년 남짓 이제 도지사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도 조기 대선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없어요. 한 채도? 와. 모델하우스는 있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주택도 지금 공급한다고 막 발표를 해. 근데 문제는 이 3년의 공급 가뭄을 해소할 수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임대주택도 분명히 아파트를 원해서 아파트로 공급을 할 거고 아파트는 3년 내에 지을 수 없는 건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도 추후에 뭐 5년 이후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3년 이내에 이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못 내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할 건 너무 당연하죠. 기존에 이제 규제 많이 풀어놨던 거, 활성화 정책 했던 것들을 다 접거나 반대쪽에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세훈이 형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인허가권 뭐 이런 거는 서울시장이 갖고 있지만 뭐 정책 같은 거는 또 나라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법 개정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재건축에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그게 해제가 안 되면 그렇잖아도 지금 분담금이 늘어나가지고 사업성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게 분담금 냈어. 근데 초과이익 환수제도 내래. 쉽지 않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거를 갈 거냐 했을 때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분담금이 기본 5억이에요. 옛날에는 남의 돈으로 일반 분양 많이 해서 내 돈 없이 새 아파트 받는다라는 게 있었지만 이제 그건 사라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분담금을 5억 내라고 했을 때 헉하지. 쉽지 않죠. 그리고 전에 막 발표하고 뭐 현대 뭐 반포 어쩌고 했을 때도 거기 막 12억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5억도 헉 하는데 막 12억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말 조금 나와요. 사업성 너무 좋아요 하는데도 지금 분담금 2억 나오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거의 그쪽까지 간 단지고 아니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해봤자 어차피 마이너스고 수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슬러 들어가서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쳐요. 그럼 지어야 되잖아.
그럼 도급형 아니고 분명히 수익형으로 가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수익형으로 했을 때 일반 분양분도 많지 않고 건설사는 지금 뭐 태양광도 뭐 설치해라 뭐 층간소음도 뭐 감소하기 강화해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건축비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값 너무 올라가고 새 아파트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안 돼. 이런 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 건설비는 올라. 분양가는 제한해. 건설사가 뭐가 남겠어요? 서민을 위해서 로또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로또 청약은 나올 수 있지만 건설사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결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데 활성화돼서 주택이 공급되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더 안 지으려고 하겠지, 건설사 입장에서. 건설사는 해외 플랜트나 뭐 해외 나가서 사업 수주해도 되는데 굳이 국내에 그걸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가뭄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인허가 안 내겠지.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나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나아요. 규제가 좀 덜하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고. 근데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사업 시행인가 이후 빠그라지지 않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그런 게 오히려 좀 떠오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재건축이 너무 옥죄고 안 되니까 재개발이 오히려 그래서 요새 좀 재개발 쪽에 가격이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급 측면에서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랑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거는 실거주음을 3년 후에 했잖아요. 이번에 3년 지났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다시 원위치. 어떻게 할 거냐? 원래는 사실은 이 실거주음은 3년 유예를 한 것도 사실은 진보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보수 쪽에는 이게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가 오르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합의를 한 게 3년을 유예해 주는 걸로 이제 합의가 된 건데 그러니까 없애자 했는데 없애지지 않고 그냥 3년 유예를 하겠다고 했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공급 가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났을 때도 공급 가뭄이 있고 전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때 이거를 폐지를 해줄 거냐?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한 번 더 연장해 줄 거냐?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세 매물 없고 전세가 또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한 번 더 해줄 가능성이 높다. 아예 없애주지는 않을 것 같다. 정권이 만약 바뀐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거까지 좀 생각하셔가지고 요번에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해당돼서 들어간 단지들이 꽤 많잖아요. 올림픽 파크포레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입자 사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연장하면 한 번 더 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매도자분들,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팔 타이밍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집값이 오르니까 또 한 번 유예하면 전세 한 번 더 돌리고 정권 끝날 때쯤에 내가 실거주 해가지고 매도하면 집값 상승을 노려봤을 때는 수익성이 나오니까 그게 베스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정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것이냐를 연결해서 항상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맞네 아니네 지켜줄 거네 말 거네 이런 거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를 신경 쓰는 건 머리만 아프니까 차라리 믿지는 말고 해준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는 정치인은 원래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거 보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자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어. 그렇지만 기존에 이런 했던 행적들이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나한테 유리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표를 이제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지 사실은. 지금 대출 규제도 조금 이제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대출 규제는 사실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올라와 있고 재정 적자도 너무 좀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대출 금융권 구조 자체가 IMF 이후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너무 큰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없애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출을 활성화 정책을 편다. 이건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대출 규제를 계속 해. 근데 이걸 상대적으로 세게 하냐 약하게 하냐 요것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걱정인 건 이번에 모든 대출의 소득 자료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하반기 대출 규제의 골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스트레스성 DSR 3단계 조율 막판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처럼 수도권에는 추가 가산해가지고 조금 더 덜 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치권에서 이번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한시화나 요청이 이게 사실 골자거든요. 물론 스트레스 이제 3단계 하는 거 알겠어. 수도권 이번에 오른 데 있으니까 규제하는 거 알겠어. 근데 지방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지방 활성화 정책을 할 거고 지방을 좀 살리고 싶으면
사실 이건 좀 유예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청은 있었지만 제외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방만 제외시키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진 않은데 사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지방 활성화 정책이라고 지금 23년, 24년, 25년도도 계속 단계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주택자에 한해서는 뭐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법 개정이 돼야 되는 거라서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이거 톤을 보면서 난 느낀 게 아, 지방 활성화 정책을 확실하게 필 생각이 없구나. 네, 없어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근데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이러진 않는데 진짜 어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지금 주식도 불안해. 비트코인도 오를 만큼 올랐어. 안전자산으로 좀 가고 싶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방을 풀어주면 혹시나 지방에 그 돈이 쏟아질까 봐 그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지금 사실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저는 지방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약하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었고 네. 3단계 스트레스 DSR 외에도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확대 이제 우리가 변동금리가 많았는데 이제 고정금리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높이려고 작년부터 쭉 주력 상품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소득 자료 관리를 강화하겠다. 결국 이거는 전세든 뭐든 DSR을 넣겠다는 거거든요. 소득을 보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그 그러니까 전세제도 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세로 가고 싶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나오지 않아서 전세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결국 이제 내가 그 집을 가려면 원래 5억이 있어야 돼. 근데 5억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큼 안 나온대. 그럼 그 집을 못 가잖아요. 줄이거나 딴 데를 알아보거나 반전세. 월세나 반전세. 예, 그 남은 금액만큼은 이제 반전세로 월세를 돌려서 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전세도 어떻게 보면 월세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월세화 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약간 전세제도 소멸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임차인도 전세제도를 원하지 않게 되는 거고 임대인도 이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이 대출 규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번이 사실 저는 임대차 입법 수정 의지에 대한 이게 사실 제일 슬퍼요. 오늘 슬픈 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슬퍼. 이게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를 양쪽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서로 방향성이 너무 다른 거지. 완전 반대죠, 반대. 네, 같은 이름을 가진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방향성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보수 쪽은 조금 더 완화해서 지금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완화해서 좀 융통성 있게 가자라는 건데 이제 진보 쪽은 이번에 해봤더니 분쟁이 너무 많았다. 더 촘촘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 의지가 다른데 전 이게 왜 슬프냐면 사실 내 집을 사, 취등록세 보유세 해. 그건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 국한돼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임대차 입법은 집을 가진 사람,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 중에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국민 100%한테. 이 임대차 입법은 뭐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임차 시장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월세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사하거나 타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국민 100%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고 파워가 가장 센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 임대차 입법에 대한 수정 의지가 너무 만만한데 뉴스를 보면 우리가 24년 12월에 진보당 쪽에서 무제한 갱신권 발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여론의 문매를 맞고 바로 접었잖아요. 근데 3개월 이후에 다시 10년 전세기간 보증 플러스 연장 발표됐잖아요. 그게 약간 택만 바꾼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의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법 자체가 전세 제도를 소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와서도 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전세가 지금 24년 기준으로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매매는 19%밖에 차지를 안 하는데 이 전세 제도가 받쳐줄 때 월세가랑 이 받쳐주지 못했을 때 월세가의 차이는 너무도 극명할 거라서 이 임대차 입법을 잘못 수정하면 정말 국민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일 너무 슬프고 최근에 그것과 톤을 좀 달리해서 또 나온 게 모든 임차 주택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안이 또 발의가 됐거든요. 민주당에서. 너무 또 슬펐다. 그걸 보면서. 왜냐면 저도 등록주택 임대사업자도 하고 이제 임차를 많이 놓긴 하는데 임차인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 대출을 안 끼고 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그것만 있어요. 권리사항이 다른 게 없어. 여기 뭐 대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들어야 되냐. 원하지 않는데 25% 내라고 하니까. 길거리에 내 돈 버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10,000원, 20,000원도 주스면 기쁘지 버리면은 기분 나쁜데 이거를 전세 계약할 때마다 내라고 하면 그분들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등록주택 임대 사업자에 한해서도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했을 때도 지금 분쟁이 많고 이렇게 혼란이 심한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임차주택, 모든 거에 이 보증보험을 가입하라고 의무화하는 거는 분쟁을 더 부추기고 이제 쓰잘데기 없는 돈을 보증보험료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돈이 이번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그걸로 확보하려고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이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쪽 지지층이 그쪽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떤 권리 방향을 굉장히 강화하는 스탠스를 어쨌든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들도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근데 임차인들도 원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진짜? 모든 주택에 보증보험을 들으라는 거는 보험을 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꽤 생각보다 그건 많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지지층이 지지하는 정책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모르겠어요. 정치가 저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표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지지층이 뭔지는 알아. 네,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치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10년 던졌잖아요. 네. 투투투로 갈 겁니다. 분명히 갈 겁니다. 난 8년 던진 다음에 투투투 안 나오겠습니까? 1, 2년 있다가 분명히 나오죠. 투투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난 너무 걱정인 게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대통령인지 민주당에서 나오면 법안 발의와 동시에 통과가 되잖아요. 뭐 우리가 알 새도 없이 뭐 의견을 개진할 그 여유도 없이 그냥 실행이 될까 봐. 사실 그게 좀 제일 걱정이에요. 왜 요새는 톡방에 그 입법 발의하면 그 댓글로 돌잖아요. 동의하는 거 뭐 이렇게 달리잖아요. 네. 그거 달 시간도 없는 거야. 맞아요. 하이 패스인 거야 이제. 네. 뭐 그 댓글 달면 뭐해? 어차피 다 패스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사실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유지될 것 같아요. 신축 좋아하고 핵심 지역 가고 그거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매는 핵심 지역만 갈 것이고 이제 아닌 지역은 또 그대로 지방 활성 정책을 또 안 할 거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갈 건데 이제 전세는 근데 다만 내 전세 얘기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조심스러운 게 전세 폭등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 부족 3년 확정한 건 맞아요. 근데 부족해? 26년 시작과 동시에 전세가가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톤을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그래. 막 전세가가 막 금방 이전에 임대차 입법할 때 사실 그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이미 전세가가 낮은 건 아니라서.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긴 하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계속 기조를 이어서 가겠죠. 막 폭등하는 데는 일부 지역 부족한 데는 폭등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기조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이 전세가가 또 오르면 전세가율이 결국 올라가게 되잖아요. 매매가는 핵심 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들은 뭐 지지부진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이 뭐 70%, 80% 올라오면 또 갭 투자의 시기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제 10억 할 때 이제 5억 사는 사람들은 건너가기 어렵지만 7, 8억 하는 사람들은 10억짜리 집에 건너갈 계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시장이 오면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이 되겠죠. 근데 그게 당장 오지는 않는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당장 올 것처럼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그거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거는 이론인 거지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핵심 지역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2, 3개월 후에 지금 약간 토어제 해지하고 재지정하면서 이미 거래할 사람 다 거래해서 지금 소강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좀 약간 관망하고 하다가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사람들이 까먹어요. 비상계엄도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이제 2, 3개월 후에 이제 사람들이 볼 거란 말이에요. 계속 주네. 그러면 이제 핵심 지역 이외에 그런 어나더 레벨에 있는 지역들 빼고 나머지는 거래량이 감소하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나 매도자분들이 거래량이 감소하네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 있네 그럼 팔고 싶으면 가격을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급하게 하지 말고 출렁임을 보고 가자라는 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면 또 이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가격을 어나더 레벨에 있는 지역과 단지만 보고 가격은 막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 경제가 좀 너무 어렵고 지금 상고 하저가 지금 3년째, 그러니까 2년째 지속이 됐고 올해도 저는 좀 경제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상반기에 서울만 봤을 때는 상이고 지방 봤을 때는 완전 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울은 저는 보합이나 상승 나머지 지역은 좀 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가격은 그렇게 보시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신축 뜨거운 거 다 올랐고 그럼 그 옆에 준신축, 가성비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어느 지역이든 대장 아파트 똘똘한 한 채는 있어요. 그럼 그런 단지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 옆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가 될 거냐는 그 현장에서만 알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전문가들이 와서 뭐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지 내 단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아니야. 우리 동네는 아니야. 지금 6개월째 집 내놨는데 안 나간다는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지금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나 정책이나 물론 큰 흐름이 바뀌어서 영향을 나중에는 거시적으로 미치긴 하겠지만 시장의 그런 미세적인 흐름까지 막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걸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적 기간이 26년 5월 9월까지라고 했는데 그거를 땡길지 안 땡길지 없앨지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거래가 더 줄고 안 팔겠지. 그렇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증여 가족간 거래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요거는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거고 요번에 또 뭐 상속세는 좀 줄여놨잖아요. 상속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증여는 비싸니까. 상속 증여로 도망가네? 그럼 또 여기도 규제하겠지. 하겠지. 올리겠지. 네,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준비를 할지 아니면 동시에 막을지 아니면 이거 빼고 나서 다음에 반응 보고 할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핵심적 집중화랑 초양극화랑 집값 그 핵심적인 집값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왜냐면 이게 정책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못난 일을 털게 만들잖아요. 주택수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다주택자는 무조건 이제 막 중과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솔직히 60억짜리 집 하나 가진 사람이랑 1억짜리 집 5개, 10개 가진 사람이랑 그렇지. 이게 뭐 비교가 되냐고요. 근데 그런 걸 상관없이 개수만 하니까 당연히 본인의 자산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세금 너무 아깝거든. 누가 봐도. 그래서 그거는 뭐 바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상승에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떡상.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정권이 이제 눌러놨어. 세금적으로 눌러놨어. 그럼 이제 정권 하반기에 끝날 때쯤에 그 스프링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걸 또 그게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많이 눌러놨고 거래가 안 됐어. 취등록세 뭐 중과 유지하고 양도세도 유지하고 그러면 이제 거래 안 됐다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값 상승하는 걸 계속 가져갔을 거고 마지막에 못 샀던 사람들이 또 막 올라타서 따라가면서 이제 가격 마지막에 스프링 효과는 또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그래서 집값이 상승할 것 같아. 그럼 내 집 마련하고 집 살 거야. 근데 세금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 낼 돈을 현금 확보를 지금 좀 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현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적인 방어라던가 이런 시장에 유연하게 좀 반응하기 위해서 좀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 방어를 위한 현금 확보는 좀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왜 세종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3월 달에, 그러니까 2월 달에는 토지거래허가구 해제 재지정하면서 서울이 완전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방 중에 그나마 괜찮았던 게 울산이었잖아요. 우리 항상 보면은 서울 수도권이랑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애가 울산이었으니까 울산이 괜찮은데 3월 되고 나서 어때요? 이재명 2심 뭐 무죄 나오고 약간 민주당 집권이 유력시 돼가면서 이제 세종시 얘기가 나오면서 3월에 바로 세종시 바로 튀어오르죠. 이게 뭐냐고 도대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재지정 필요 없어. 세종이 좋다. 무슨 정치 테마주냐고. 거래량이 지금 157%가 막 장난 아니죠.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쫙 올라왔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서울을 밀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세종으로 보면 세종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방곡동, 대연동 이렇게 있지만 거래량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200%, 300%랑은 비교가 안 돼요. 뭐 300%, 400% 이렇고. 근데 방곡동에 36건에 450%는 사실 9건이었는데 36건이 된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좀 올라가게 미미했는데 올라간 정도고 고운동의 101건이 좀 그나마 의미 있죠.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200%에 넘었으니까.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종시가 빡 가고 있다. 근데 난 이걸 보면서도 너무 슬펐어. 왜요? 왜 이렇게 오늘 슬퍼? 너무 슬. 세종시에도 그럼 또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경기도청이 팔달구에 있다가 광교로 이전을 하는 거를 쭉 지켜본 사람으로서 네. 그게 광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거기를 행정도시로 행정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광교 신도시를 가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광교에 일자리를 더 막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걸 부흥시켜줘야 될 게 필요한데 신분당선으로 가는 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타운도 만들겠다, 법원도 다 옮기겠다 해서 이 계획을 해서 광교를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광교 신도시가 개발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심지어 광교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는 시작이 2012년도거든요. 근데 도청이 들어간 2022년도인가 들어왔어요. 말 나온 데서부터는 한 15년이 걸렸고 광교 신도시가 지어진 이후부터 언제 들어오냐 주민들이 엄청 반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옮기는데도 지금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래요? 네. 굉장히 오래 걸렸구나. 그게. 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도지사야. 내가 도지사야. 내 임기 나 5년만 하면 되는데 도청 이전하는 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귀찮지. 미루다가 안 될 때 옮긴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그래서 세종시도 지금 말이 이제 뭐 전부터도 나왔지만 뭐 진행되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말이 나왔어. 근데 말 나오고 아무리 빨라도 과연 5년 내에 될 거냐는 거지. 또 우리 이거 봤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막 해가지고 대선 공약 나올 때가 제일 핫했어. 공약 나와서 막 일기 신도시 막 할 때 일기 신도시 가면 매물 싹 걷어들이고 없고 가격 막 점프하고 막 이래서 못 사고 막 울고불고 했는데 대선 끝나고 울고불고예요? 못 사서? 못 사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 있지.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이제 일기 신도시 진행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마스터 플랜이 4년 후에 나오니 어쩌니 막 얘기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뭐 빨리 진행하겠다 이거 뭐 손도직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뭐 오래 걸리네, 생각보다 빨리 되지 않네, 뭐 이런 걸로 실망 매물이 나와서 엄청 출렁인단 말이에요? 세종은 어떻겠어요? 더 많이 출렁이지. 말 나오면 올랐다가 또 약간 진행이 더디다 그러면 또 떨어졌다가 또 말 나오면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가 결국에는 임기 내 5년 내에 되겠냐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가치가 계속 가면 상관이 없는데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는데 문제는 세종이 이번에 사실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뭐 10억 하던 게 한 6억 정도, 5, 6억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세종에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더 떨어질 게 무서워서 사실 못 사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 보면은 이게 생활권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이렇게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 BRT 노선에 있는 길이 비싸요. 비싼 단지들이에요. 근데 여기 2생활권이 메인이고 3생활권이 메인이거든요. 세종에서는 2생활권, 3생활권이 메인인데 2생활권 안에서도 여기 나성동은 특히나 최근에 이제 상업지역으로 몰려있고 여긴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이쪽에 새 아파트들이 꽤 들어갔었어요. 여기는 이미 다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 새 아파트 들어갔는데 여기 새 아파트들도 마피가 뜬다거나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는다거나 빠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막 3월에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매물 싹 걷어지고 막 호가 붙이고 내 집 마련하려고 기도해 하셨던 분들은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다 보니까 결국 내 집 마련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추격 매수해요. 그럼 최고가 내가 찍어주는 거야. 근데 당선이 되고 나서 이후에 세종시 이전이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지지부진해져. 그럼 지갑도 쑥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정고점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럼 또 그분이 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슬프다고 하는 거다. 근데 이게 팔랑팔랑이 게 정책 때문에 그 집값이 이렇게 팔랑이는 게 사실은 이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그런 건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 그래도 막연한 기대감이라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시는 건데 너무 슬프다. 실거주자분들이실 것 같긴 한데, 그죠? 그쵸? 아무래도. 네. 세종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렇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세종을 거래량을 보면 2023년 11월 매물량이 8,000건이었거든요. 지금 4월에 7,300건으로 지금 얼마나 줄었어요? 벌써 한 800건이 줄었죠. 대략적으로. 근데 거래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이제 아직 얘는 집계가 다 안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여기 거래량이 좀
이게 늘은 거죠. 4월에 비해 3월이 이게 쭉 올라간 거지.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 거래되면서 올랐겠죠. 지금 그 매물 걷어들인 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오를까? 근데 사실은 내가 세종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최고조에 달했을 때 털어야지. 파는 것도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출렁여가지고 가격이 막 꺾였어. 다시 사는 거지. 뭐 그걸 잘 탈 수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사고팔고가 이제 1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뭐 70%, 2년 이내에 팔면 60%이라니까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은 세종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할 정도로 이 출렁임이 꽤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막 해서 막 투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다. 아휴 슬프네요. 항상 그렇지만 이 선거철이 되면 충청도는 봉인 것 같습니다. 충청도 분들 너무 순진하셔가지고. 이거 한다 그러면 그냥 우르르 갔다가 저거 한다 그러면 우르르 갔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나성동이 13억이 돌파이니 어째니 막 이전에 막 이쪽이 10억대 막 이랬었거든요. 10억, 11억, 12억 이러는데 이제 13억 돌파해가지고 갔다. 거래량 2배 됐다. 아까 세종 빡 1위 거래량 뜬 거 봤잖아요. 네. 이 영향이 정책의 영향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커요. 세종의 거래량을 보면 지금 3월 달에 157%, 이전에는 뭐 50% 이러다가 4월까지 봐야겠죠. 대선까지 유지되지 않겠어요? 거래량은 안 나오더라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 이슈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이건 이슈는 끌고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종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언제 털면 좋을까? 그건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죠. 팔 기회다. 저는 오히려 기존에 오래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털었다가 나중에 너무 떨어져서 만약에 거기서 거주할 거면 다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이 호재만큼 각 집값을 끌어올려줄 만한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서 혹시 오히려 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세종시로 다 이전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엄청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이지 않겠어요? 지연됐다. 경기도청 하나도 10몇 년이 걸렸다는데 네. 이건 지금 뭐 조단위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세종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만 오는 게 아니라 국회도 와야 되고 이게 되겠냐고요. 근데 과연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 세종에 오고 싶어 하실까?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등기는 어디에 쳤을까요?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내가 산 집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지금 근데 지역마다 지금 되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을 돌파한 신고가는 본인이 찍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전 명확하고 고점인지 아닌지는 이전에 전고점 대비 본인의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좀 틀려요.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현장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어갈 수 있는 소득 수준에 있는 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50% 회복한 지역도 있고 뭐 70%, 90%, 뭐 100%, 120%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신축은 좀 비싸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 좋은 준신축이 나온 구역도 있고 이 입지 좋은 준신축마저도 너무 비싸져서 조금 입지 좋은 구축 그렇지만 적어도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호재를 끼고 있는 구축까지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외의 구축은 쉽지 않아요. 구축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야기 많이 나오는 데가 사실 지금은 잠실, 그다음에 분당, 그다음에 강동 요런 쪽이거든요. 뭐 용산 일부도 좀 얘기가 나오시는데 지금 잠실하고 분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구축? 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분당과 그다음에 뭐 송파 일부 재건축도 있네요. 잠실도 있지만은 송파 쪽 재건축도 있고요. 저는 송파를 너무 좋게 보는 도시 중에 하나여가지고 내가 지금 중산층에서 약간 강남 3구 쪽으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저는 송파의 재건축, 재개발까지 거여마천까지는 지금 너무 힘들 것 같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가락동 주변, 방이, 오금 그쪽에 좀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잠실 밑에도 있고 그쪽은 전 좋게 봐요. 그리고 내가 젊다. 그리고 몸테크 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나는 20년 후에 받아도 그래도 그거는 본인이 실거주하고 나왔다가 다른 데 거주하다가 돌리면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온전히 본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 얘기 딱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전에 헬리오시티가 네. 시형일 때, 가락시형일 가락시형일 때 때? 총각일 때 그걸 사신 거예요. 엄마가 그냥 어거지로 막 이놈 시키 너 직장 가졌으니까 이제 월급 이거 해가지고 대출금이나 갚아. 어차피 돈 안 모을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 그걸 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인사이트. 그렇게 해서 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또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하라니까 또 한 거야. 그렇지. 하라면 또 해. 엄마가 하라니까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저축하듯이 그냥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그걸 그냥 계속 가져간 거야. 살지는 못하고.
근데 그게 떡 헬리오시티가 됐네. 10년 후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은 이제 재테크 끝났어. 뭐 1억 뭐 이렇게 해서 소형평 샀겠죠. 샀는데 지금 뭐 20억 뭐 이렇게 하니까 이미 그분은 재테크 끝난 거지. 모시고 살아야지 이제. 엄마 너무 고마워 해야지. 근데 그분이 제 수강생으로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 남기셨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헬리오 입주할 때도 본인은 들어갈 그건 없으니까 거기에 세입자를 구했는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 다니셨던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 해외 주재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집이 없으니까 이제 집을 구하는데 본인 집에 세입자로 계약을 하러 오셨다라고 해서 놀랐던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것처럼 가야지. 송파 가락 그쪽 이 방이 오금 이쪽은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잠실주공 5단지 이제 새 아파트 되고 엘리트가 이제 거의 18년 차 정도 됐거든요. 여기가 사실 송파의 정말 원래의 부초는 올림픽공원 주변이었거든요. 지도표요? 원래 송파의 부초는 올림픽공원을 끼고 조성된 쪽이었어요. 올림픽 기자선수촌이나 이쪽에 있었던. 네. 근데 얘네들 얼마나 오래됐어 이제. 올림픽 기자선수촌만 해도 지금 몇 년씩이에요 거의. 38년 차야 38년 차. 4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축이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신축 살고 싶지. 여기 주공 아파트들 새 아파트 되니까 다 여기로 옮겨가가지고 그래서 중심축이 이쪽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아시아 선수촌 이쪽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축 옮겨가는데 이제 잠실주공 5단지로 새 아파트 되고 얘네들 지금 파크리오, 잠레아, 올림픽 파크포렌 여기 올림픽 기자선수 쪽까지 재건축 된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재건축 으쌰으쌰 하는 애들 많잖아요. 여기가 다 일대가 다 새 아파트가 돼보세요. 중심축이 당연히 이쪽으로 다시 옮겨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말고 잠실주공 5단지도 당장 지금 건축심의 끝나가지고 이제 사업 시행에 대해서 관리 처분 간다고 5년 이내는 이사 갈 거다. 준비를 한 마음은 언제나 갖고 있긴 한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심축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에 있는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같이 가겠죠. 그래서 저는 송파의 재건축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봐요. 몸테크 했을 때. 아까 헬리오처럼 20년 지났는데 이거 됐어. 너무 좋지. 하나 사요. 송파 재건축 사요? 하나 사. 방동? 이쪽이 좀 그래도 선을 그으면 사실은 송파를 선을 그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쫙 잠실이랑 신천동만 잠실 안잠실 나눴을 때 1급질 나눌 때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는 이 올림픽 파크포렌을 헬리오시티 넣어줘야 되니까 이 중심축이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내려오려고 하는 분위기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 선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잖아. 얘네도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요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네네네.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가락동 리모델링 저층하고 광장 현대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최정희님께서. 광장동도 많이 보시죠. 근데 그쪽도 좋긴 한데 저는 광장이 그렇게 광진구, 광장 뭐 이렇게 보는 거를 많이 안 보는 게 여기는 이 단지 밀집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메테라님 이쪽 언급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송파 이쪽에 마주보고 있잖아요. 강동 마주보고 있고 물론 이제 성수동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여기는 너무 좋지. 여기 너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단지 밀집도가 떨어지고 경사도가 있어서 여기 인프라를 그 안에서 시너지 있게 서로 주고받기 쉽지 않은 데는 잘 안 보는 편이긴 해서 이 광진구를 잘 얘기를 안 하긴 해요. 근데 광진구도 좋긴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도 가격 많이 오르고 힘 받긴 해요. 근데 이 가격에 여기를 볼 거면 다른 곳을 보겠다. 이런 것들이 전 좀 더 많았던 것 같아. 근데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당연히 좋지. 난 공짜로 준다고 하면 오케이 할 거예요. 여기도 좋아요. 근데 좀 더 가성비? 좀 더 가성비를 따지고 단지 밀집도나 이런 이게는 또 단지들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들어설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스트폴 입주할 때도 엄청 여기 가격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했었어요. 근데 전 이상하게 광진구가 딱히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길게 있고 띄엄띄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분석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분석할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지. 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거 앞으로. 정책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정치인의 말은 믿지 말자. 이게 뭐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실행되는 거 보고 움직이자. 그리고 이 세종시 같은 거 정책에 팔랑팔랑여서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본인의 기준을 잡고 움직이는 게 정말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중간 받아볼까요? 갈아타기 대선 전에 할까요? 핵심 지역이라고 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세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안 나왔을 때 그나마 가격과 매물이 없다라고 해도 뭐 1도 없는 건 아니니까 조절하기도 쉽고 나중에 되고 좀 상승 분위기 탄다 그러면 매물도 걷어지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많이 올릴 테니까. 근데 지금 토지거래가구에 재지정되고 나서는 깎을 수 있는 분위기로 다시 바뀌었어요. 가격을. 이전에는 막 말도 못 붙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솔직히 전 지금이 더 조금 유리하다고 봐요. 6월 3일 이후보다는. 네네네. 그리고 하반기에 핵심 지원 올라가고 팔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거래량이 상반기에 많이 몰렸기 때문에 팔고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팔기에도 차라리 대선 이후보다는 이전이 낫지 않을까. 수도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권? 수도권은 이제 각자의 방향대로 가겠죠. 이제 서울과 시장을 흐름을 같이 하는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과천은 솔직히 강남 3구 안에서도 송파보다 과천이 낫잖아요, 더. 과천이 갈 거고, 그리고 과천은 인구수도 다 작아요. 8만밖에 안 돼. 자기들만의 유니크함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강남 3구 못지않게 계속 갈 거고, 성남은 지금 선도지구 때문에 좀 말이 많긴 한데, 선도지구 빼고 생각해도 분당은 나쁜 도시가 아니잖아요. 계속 갈 거고 어쨌든 판교랑 서로 시너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당은 좀 선도지구 이슈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것은 뼈 아플 수 있으나 분당은 계속 갈 만큼 가겠지. 그리고 뭐 최근에 광명.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거 광명을 생각하면 올해 안에 좀 해라. 왜냐면 입주 물량이 오래 몰려 있으니까. 광명이 지금 솔직히 하방 압력 받아가지고 가격이 덜 오르면이지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서울 시장과 흐름을 같이 하는 지역들은 많이 올랐는데 광명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오히려 빠진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광명은 올해가 좀 기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서울과 시장을 같이 하는 애들은 뭐 위례 신도시, 광교 신도시 이런 식으로 딱딱딱 떨어지는 신도시들 빼고는 안산 이런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일자리 탄탄한 지역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 때문에 막 갔었던 지역들은 주춤주춤하죠. 그리고 원래 기존에 움직였던 대로 가성비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인천은 어떤가요? 인천은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었죠. 아, 그래요? 인천은 새로운 바람이 불었죠. 뭔 바람이요? 지금 수도권 내에서 지난번 내가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때 못 하고 갔어요. 사실 준비하고 갔었는데 그때 서울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 하락률 높은 단지 리스트, 수도권 단지 뭐 이거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저쪽에서만 했죠. 저쪽에 근데 그거 저쪽에서만 한 게 아니고 많이 했어.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 리스트 좋아하시는 채널이 많더라고. 여러분 리스트 좋아하십니까? 리스트? 제가 한번 다음 달에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게 탑 10, 뭐 탑 5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몇 억 이내 탑 1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도 근데 조건은 말하지 않으시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조건을 원하시면 그 조건에 맞춰서 뭐 준비해 올 수는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되게 유의미했던 지표가 하나 나왔었는데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모두 넣었을 때 상승률 가장 높은 거는 서울이 아니었어요. 서울은 워낙 무게감이 있잖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높기는 쉽지 않아서 수익률 가장 높은 데는 어디냐 했을 때 인천의 검단 신도시였어요. 인천의 검단 신도시가 어느 정도냐면 20평대가 2억대에 분양하거든요. 23년 지나고 24년 지나고 25년 올해 제가 리스트를 뽑았으니까 25년이 됐어. 2년이 지났잖아요. 5억대가 됐어요. 검단이요? 네네. 파워풀하다 진짜. 장난 아니죠. 굉장하다. 상승 70%.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금액을 들으니까 더 놀랍네. 그죠? 이제 송도 청라 너무 힘들어. 지금 인천 송도 청라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검단 신도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왜냐? 옛날에는 인천의 숨은 역할은 부평만 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인천을 들어가려고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다 부천을 거쳐가지고 중도 지도. 이전에는 이제 서울 출퇴근하려고 하면 여기 부평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다 네. 원미구, 중동 여기를 거쳐가지고 쭉 숨은 역할을 하는 이 부평구로 몰렸다가 이제 쫙 이제 인천으로 퍼지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연수가 멀다라고 해가지고 교통 호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인천의 랜드마크는 이제 송도구, 뭐 청라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그 지역들이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천에 비해서는 사실 가격이 좀 나간 구역들이잖아. 가격이 좀 나간 구역들이기 때문에 이제 타격이 왔을 때 흔들릴 만한 그런 구석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리고 연수구는 또 송도 같은 경우 계속 또 입주 물량이 있으니까 올해 초에 또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6구역이랑 1구역이랑 뭐 이런데 입주 물량이 있어서 좀 가격이 흔들리면 있고. 근데 지금 서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청라예요.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검단 신도시인데 검단 신도시 위에가 바로 김포예요. 그리고 김포 9호선 이렇게 가서 네. 이제는 김포 쪽으로 해서 여기 LG사이언스도 있잖아요. 강서. 네. 그쪽 일자리랑 서울 출퇴근하는 여기 김포랑 연결된 거랑 이 검단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을 통해서 오는
그러니까 서구를 통해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천 지하철 연장 호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포랑 연결하고 뭐 저쪽으로 뭐 일산이랑 연결하고 뭐 이런 어쨌든 호재가 있는데 지금 달지는 않았지만 이 검단 신도시의 연장 호재 지금 이게 여기 지금 곧 개통을 할 거예요. 네. 1호선 연장. 네. 예, 알아요. 역도 여기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평만 수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검단 신도시가 이 인천에 새로운 수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서울 여기 강북 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빨라요. 부천을 거쳐서 부평을 거쳐서 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른 도시로 인천이 이번에 가성비 좋게 여기 많이 올라갔죠. 야, 진짜 넓어요, 검단. 아, 넓지. 진짜 근데 넓어요. 되게 신기한 건 이 검단이 끝나는 여기 검단 신도시 여기가 이제 원당동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가 공동묘지가 있다는 거야. 여기 공동묘지. 여기 집은 공동묘지 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동묘지를 두고 이렇게 아파트가 쌓여 있는 걸 보고. 우선 다주택자분들한테는 포트폴리오 점검이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세금으로 부담이 커지면 본인한테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현금 보유력을 좀 높이시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예. 무주택자나 이제 1주택자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정책이 출렁이시지 말고 본인 보고 있던 관심 지역과 그 단지의 흐름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고 급하지 않다. 출렁임이 있을 때 좋은 가격에 들어가자.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하반기 기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